네, 정치로 기획 두 분과 함께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천하람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오늘 김남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해요? 순천 얘기 안 했네. 그러니까 저도 아침이라서 정신이 없어 빠뜨렸는데. 패스. 네, 아니에요. 저희 요새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100만 관람객을 돌파했습니다. 예. 네, 우리 괜히, 나머지 4,900만 분도 얼른 오십시오. 괜히 얘기 그랬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졌는데 김남국 의원 일단 지금 당내 분위기 어때요? 좀 어떻게 뭐 뒤숭숭합니까? 어떻습니까? 뭐 뒤숭숭하다기보다 오히려 굉장히 엄중하고 무거운 지금 분위기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녹취록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당 녹취록의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것을 또 수습하고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재명 당대표가 한 4시간에서 5시간 자정 무렵까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당대표 메시지로 사과의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는 또 우리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어떤 돈을 건넨 정황에 담긴 녹음 파일이 또 어제 공개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은 자 일단 다 공개된 녹음 파일은 이제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당에서도. 보도된 내용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 파일에 기초한다면 이게 진실이지 아닌지 물론 모든 걸 지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근거 없는 의혹이다 아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우선은 이제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녹취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녹취가 그냥 어느 한 시점 딱 한 시점을 잘라서만 녹취된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건을 두고 전당대회 과정 쭉 이렇게 날짜별로 연속된 녹취이기 때문에 구체성과 개연성,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어떤 신빙성이 있는 녹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녹취를 했던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특성.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로비스트를 자처하고 또 중간에서 어떤 정치인과의 관계, 위세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사업과 이권에 어떤 개입했던 것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녹취 내용, 그런 사람의 진술을 그대로 다 믿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개연성은 꽤 높지만 거기서 이정근 부총장이 약간 뻥튀기 했던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당장에 지난 과거의 어떤 여러 선례들, 피아니스트 의혹 같은 경우도 있었죠. 첼리스트 의혹.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이다라고 녹취록을 신빙했지만 실제 또 수사 결과는 그거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녹취록만을 가지고 모두 다 사실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천하람 위원장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짧게 말하자면 첼리스트 의혹이랑 비교하기는 좀 차원이 다르죠. 첼리스트 의혹은 이제 본인이 나섰던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들이 이제 직접적인 대화 내용이 오고 간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첼리스트 의혹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사과 메시지를 내놓은 것 자체가 이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개연성은 충분히 당에서도 높게 보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정치권의 어떤 게이트 내지는 스캔들이 터졌을 때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어떤 여론에 의한 내지 정무적인 판단의 영역이 있을 것인데 저는 죄송한 말씀인데 이거는 여론에서는 이미 판단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고 있는 거기서 저는 이건 솔직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면 봅니다. 지금 이제 귀국을 바로 안 하는 데에는 회피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시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로 억울했다면은 합리적인 반응은 제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라면 합리적인 반응은 바로 그 샤를드골 공항으로 뛰어가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거 사실 아니다. 이거 지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피할 생각도 없고 나한테 뭐든 물어봐도 되고 수사기관에 나 자직 출석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이상 저는 무슨 말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네, 송영일 대표도 아마 천하람 변호사님과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취재진의 그 현지에서 취재하는 취재진 기자들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일정을 따로 잡아서 기자들 문답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송 대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 수사가
지금 뭐 예정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지금 여러 수사 국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송영길 대표가 현지에서 여러 이제 공적인 어떤 일정들을 이미 약속하고 컨펌한 상황에서 당장 들어오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 정말 귀국해야 될 긴박한 시점이다라고 하면 아마 송영길 대표도 전 대표로서 당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말씀을 좀 제가 해석을 하자면 20일에 이제 그 특파원 간담회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현지 일정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최소 언제까지는 들어가겠다. 이런 뭔가 발언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게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고 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사법적인 어떤 판단 이것과 달리 정치적인 어떤 책임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귀국을 조속히 하시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 앉아가지고 특파원들 대상으로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것을 글쎄요, 회피하지 않는 자세라고 평가할 국민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회피한 자세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현역 의원만 10명이다, 뭐 최대 70명이 연루됐다, 별별 썰이 다 돌고 있잖아요. 지금 당에서 이걸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일단 저희가 명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구하려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올랐다라고 하는 적어도 녹취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 명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명단 자체가 없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 말고는 부인해버리면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래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의도 정가에 뭐 찌라시성 문건이 도는데 막 여기서 뭐 그러니까 뭐 인천 의원 몇 명, 서울 지역구 의원 몇 명, 경기 지역구 의원 몇 명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뭐 지금 뭐 신빙성 확인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찌라시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각을 틀어갖고 이 점을 한번 이거 천하람 그 위원장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 기소된 시점만 따져도 작년 10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정근 부총장의 핸드폰을 당연히 압수를 했고 그런데 왜 이게 이제 나오느냐? 이제 그게 녹음 파일이 3만 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물리적 한계 때문에 계속 조사를 하다가 걸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점을 조율한 건지도 사실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시점을 조율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아니 뭐 물론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일단 녹취록 3만 개 정도 되면 이거 들어보는 것도 사실 일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정근 씨에 대한 그 어느 정도 뭐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기소가 이루어져가지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자료들이 뭐 변호인이 됐든 뭐 아니면 공개 재판 과정에서가 됐든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수부 수사는 항상 정치적 고려를 하고 시기를 골라서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그 수사 시기를 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도청, 미국의 도감청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정 난맥으로 지지율이 폭락하자 거기에 대한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이걸 터뜨린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녹취록을 이미 작년 거의 가을쯤에 이렇게 확보를 해서 이미 언론 보도가 되어 있고 여러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에서야 이 수사를 갑자기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항상 않다고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니, 아닙니다. 항상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특수부 수사는 그러한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총선 직전에 아마 터뜨리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한 것 아니냐. 라고 그냥 그렇게 보세요. 네. 총선 직전에. 과거 2020년 때도 그랬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뭐 지지율을 고려했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지지율이 흔들린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뭐 꼭 지금까지 기다렸었어야만 했나.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도 빠졌다.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 전에도. 그래서 이제 오히려 타이밍이 이제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4월 12일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가 나고 이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더 후속 취재들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 여기서 이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어제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녹음 파일 우리가 유출한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이게 증거로 제출이 돼가지고 거기서 흘러나왔을 가능성 일단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궁금한 게 이정근 전 부총장 기소 내용에 이 내용은 없죠.
그러면 이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로 제출될 이유도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증거 목록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 이거 보험용으로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남편한테 뭐 보관시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휴대폰을? 아, 오히려 이정근 부총장이 그러니까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새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정근 부총장 쪽에서 흘러나왔을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있다고 봅니다. 이걸 혼자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당의 리스크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본인의 뭐 여러 가지 방어권에 있어가지고도 좀 당의 조력을 받겠다 이런 심산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어떻게 보세요? 의심됩니다. 일단은 재판 과정에서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소 사실과 관련된 범죄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유출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어렵고요.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이 11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압수되지 않은 것까지 이제 검찰에 가져다 줬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 피의자 측에서 흘렸다라고 한다면 언론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사가 먼저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의해서 거꾸로 언론이 먼저 터뜨리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수사가 뒤늦게 따라가는 그 양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흘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증거 목록에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는 굉장히 광범하게 들어가고 우리 그 실제 재판 실무라는 것이 딱 그 공소 사실에 한정해서 증거를 내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에 관한 증거들도 많이 내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한 문제를 짚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끊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는 좀 계속 아마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서 끊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는데요. 네. 그냥 다짜고짜 여쭤볼 텐데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받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네, 그럴 전망하세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보십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 얼마 전에 광주 와가지고 5.18 민주묘역에서 뭐 사과하고 뭐 참배하고 갔잖아요. 저는 그거 딱 보면서 이 양반 징계 받겠구나. 아, 왜 그걸 보면서 왜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좀 타이밍도 생뚱맞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당신 징계받을 수 있으니 이제라도 가서 제대로 사과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뭔가 팁을 준 게 아닌가. 그럼 제주 찾으려고 했던 것도 결국은 그 맥락이에요.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거는 본인도 이제는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 정도로 징계를 받을 국면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징계를 한다면 징계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한 뭐 언론을 보니까 장원권 정지 1년 뭐 이렇게 뭐 쓰는 언론도 있던데. 그게 아마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의 발언을 이유로 징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총선을 불출마하는 형태, 그러니까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의 기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럼 1년이네. 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6개월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솜방망이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그건 총선 출마길 열어줬다고. 그렇죠. 그냥 뭐 총선 출마 열어준 솜방망이 징계 이렇게 헤드라인이 찍힐 건데, 이게 박힐 건데. 그거는 징계를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저는 1년 이상으로 할 거라 봅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께서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만 징계를 할 거라고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당이든 법이든 형평, 그다음에 공평, 정의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억울하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뿐만 아니라 조수진 최고, 또 태영호 최고, 태영호 최고 같은 경우에 이게 도대체 고인지 실수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어제도 지금 또 하나 나온 것이 지금 김구 선생님에 대해서 이게 북한의 선동 선전 전술에 당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일 전선 전술에 뭐 네. 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어떤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정말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막말을 끊어내겠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다른 조수진 최고와 태영호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징계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좀 본인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말도 아니고. 네네,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더 심한 말 같아요. 아니 이상한 소리 하는 정치인들 다 징계하면 우리나라에 뭐 국회의원 몇 명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지긴 했지만 막말은 아니다. 그럼요. 그건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좋은 뜻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거잖아요. 태영호 그냥. 최고위원은. 이게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게 징계라고 하는 수단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은 뭐 이 사람은 안 하냐 저 사람 안 하냐 다 나오고 저도 마음 같아서는 태영호 최고위원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화 가서 김기현 대표도 이 사회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그럼 우리 뭐 전당대회 또 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출마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징계를 안 하면 엄중하게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최고위원들 다 자르고 뭐 김기현 대표 혼자 앉아가지고 최고위원 할 겁니까? 이게 이른바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준석 역효과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 그때 말 가지고 징계할 때 진짜 터무니없고 굉장히 위험한 선례 남긴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죠. 네. 근데 그거 한데 그러니까 2명,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 주장에 따르면 3명이 만약에 징계를 받으면 최고위원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원권 정지를 받으면 이론적으로는 복귀할 수 있죠. 뭐 2년이 아닌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원권 정지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네, 기간 동안에는 그게 공석으로 있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죠. 최고위원만 보궐선거가 되나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바꿨죠 그게. 네, 네. 원래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네. 최고위원만 보궐선거한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원 단계를 몰라서 이제 당원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고위원직까지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내려놓는 이제 걸 의미하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유지하기가 어렵겠네.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겠죠. 2명, 3명을 만약에 동시에 징계를 하면 최고위원회 존속 문제가 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한 명만 속아낸다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맞죠. 제기가 될 거고 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는 사퇴를 시켜야 돼요. 아 본인이 네, 이게 이제 당 대표의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선례 내지는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는 찾아가가지고 사퇴를 시켜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광주 가고 제주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 근데 이제 아닌가? 하는 거죠. 중요한 게 그 사퇴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참 지나버려서 지금은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진정성 있게 못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이 돈봉투 들고요. 얘기하실 때랑 표정 너무 다른 거 그래서-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원래 그런 거지 뭐. 본인 집도 그래서- 불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예, 즐겁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말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려면 국민의힘에서 일벌 100개 한다라는 생각으로 징계를 정확하게 해야 아니 된다고. 1벌 100개를 하기에는 벌이 1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니까요. 벌이 하나여야지 1벌 100개를 그러면 하지. 다벌 10,000개로 갑니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돼야 된다니까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참 여당 대표도 그렇고 야당 대표도 그렇고 골머리를 앓겠습니다. 극한 직업입니다. 그 힘든 직업을 자리를 왜 이렇게 또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여야 모두 동병상련인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치록 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